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8월 26일 오후 5시가 넘어섰습니다. 상당히 오늘 또 시간이 빨리 가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여론조사는요 4개 여론조사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4개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하고 K-스탯 리서치, 그 다음에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시일은 23, 24, 25 아주 따끈따끈한 여론조사예요. 이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을 통한 여론조사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같이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다자 구도로 봤을 때하고 그 다음에 양자 구도로 봤을 때의 지지율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다자 구도에서는 이재명 1등입니다. 26.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윤석열은 20입니다. 지난주보다 1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낙연은 9입니다. 지난주보다 1%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4등이 홍준표입니다. 홍준표가 7. 그 다음에 안철수 3. 유승민 2. 최재형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자구도일 때의 특징을 보면 우선 윤석열 총장과 이재명의 2강 구도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안타깝게도 유승민하고 최재형은요 불과 2%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 뭐 궁금하실 텐데 이 양자 대결할 때 이거를 보면, 양자 대결에 있어서는요 우선 윤석열 총장하고 이재명 지사 이 두 분을 평가해 보면 윤석열 총장이 34%, 그 다음에 이재명 40%고요. 그래서 6% 차이로 이재명이가 리드하고 있고요. 이낙연하고 윤석열을 비교하면 윤석열은 34, 그리고 이낙연은 32. 그래서 이낙연하고 할 때만 우리 윤석열 총장이 이기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를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이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요 바꾸지 않겠다, 계속해서 지지하겠다, 이것이 54%예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지지율을 바꾸지 않겠다, 이게 62%까지 달하는 여론조사가 있고, 이번 4개 여론조사 기관, 즉 NBS에서는 54%로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 지지율이 조금은 빠집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다는 비율도 45%로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계속 지지를 표명한 응답자 비율을 대권 주자별로 나눠보면 이게 상당히 의미가 또 있는데요. 윤석열은 65%가 그대로 지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충성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59%, 이낙연은 52%, 홍준표는 4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 안정이 좋으냐 심판이 좋으냐, 그래서 여전히 여기에서도요 심판론이 앞서고 있어요. 46대 42.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지금 4% 차이라고 하는 아주 그 초접전 상태를 벌이고 있고, 이 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정권 심판론은 2% 상승했고 안정론이 3% 상승했어요. 7월 네 번째 주 조사에 대비할 때.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정권 안정론이 심판론보다 좀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안정론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냥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그냥 가면 되겠어요? 반드시 심판해야죠. 그럼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라가 제일로 우리가 그래도 뭐 한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살을 만큼 살았다고 치더라도 지금 20대 30대 멋진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를 우리가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 정권이 만약에 그대로 재창출된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2030 세대들 암울하잖아요. 결혼도 못하고, 그야말로 아기도 못 낳고, 이러다 보니까 3포 세대다라는 말까지로 나올 정도고 지금 영끌을 하고 있는 지금 시대적 이 특징인데, 이거 완전히 나라를 말하자면 더 뭐라고 그럴까요? 그 추락의 나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정권 교체론에 더 힘이 실리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지층별로 보면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1등입니다. 54. 그리고 2등이 21%예요. 이낙연. 그런데 2배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는요 이재명이가 37, 이낙연은 23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재명과 이낙연이가 엄청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호남에서도 뭐 이재명은 경상도잖아요. TK. 그런데 이낙연은 호남인데
호남에서마저도 이재명 지사가 14%나 앞서요. 이걸 보면 이낙연의 이 뒤집기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요, 윤석열 전 총장이 54%를, 그리고 홍준표가 13%예요. 그래서 홍준표하고 윤석열 총장과는 4배 차이가 나요. 이 정도로 이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 총장이 압도적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여기에서도요, 국민의힘 내 지지율이 윤석열 총장 뭐 60%가 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지금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 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층의 85%하고요. 진보층의 65%는 안정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정론은 뭐라 그럴까요? 이 42%고 그리고 심판론은 46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세부적으로 나눠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85%하고 진보층의 65%는 안정.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91%, 그리고 보수층의 70%는 심판 쪽에 손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무당층에서는요, 교체론이 우세합니다. 안정이 31, 교체가 43. 그 다음에 중도층에서는요, 심판론이 더 커지고 있어요. 51대 38입니다. 안정론 38, 심판론이 51. 그래서 무당층과 이 중도층의 심판론이 크다는 얘기는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여론조사는 일면으로는요, 조금 이재명 지사가 6%나 앞선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지만은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 느꼈던 그 평판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요, 오래간만에 당 대표들의 평가를 했어요. 누가 일을 잘하느냐, 이 송 대표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 그런데요, 이 송 대표의 경우에는요,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 보면은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36입니다. 잘못한다는 45예요. 그래서 지난 6월에 했던 긍정과 부정 38대 39였는데요. 부정이 6%나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잘한다가 44, 부정이 41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한다라는 평가를 기준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는 잘한다가 44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는 못한다가 45. 그래서 당 대표의 이런 지지를 놓고 보면 단연 이준석 대표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요. 그래서 차제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정홍원 총리 선관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고 상당히 이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많은 노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혼내주는 측면에서 더 잘 되라고 채찍을 가는 의미에서의 비판을 많이 했지만은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힘을 실어줘 가지고 과거에 잘못된, 최근에 잘못된 그런 상황 판단과 어떤 섣부른 발언과 평가, 전망 이런 거를 접고 정홍원 체제가 오늘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대로 야권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리고 야권 후보들이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제1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래야 경선 승복 형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잘할 수 있도록, 잘하는 점은 더 잘하라, 못하는 점은 우리가 항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건강한 비판은 한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정홍원 총리의 중심으로 한 위원장으로 하는 이 체제가 오늘 딱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선관위에는요, 이 당에 있는 사무처 지휘부가 전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한기호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이 됐고요. 전략기획부총장 성일종, 조직부총장 김석기, 홍보본부장 김은혜 모두 선관위원이 됐고요. 원외로서는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 원장, 정양석 전 당 사무총장, 그 다음에 김재섭 전 당 비대위원이 선관위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이 외부 인사로는요, 윤기찬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 그 다음에 김경환 전 서남대 총장, 그 다음에 문상부 전 중앙선관위원회 상임위원, 박영준 전 금감원 부원장, 그 다음에 김기영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이 선관위원으로 위촉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선관관리위원장 오늘 제1차 회의를 열었어요. 1차 회의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성안대가 없는, 경우가 없는 나라가 됐다.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나라가 이 벼랑을 향해 달리는 마차처럼 느껴지고 법치고 공정이고 어느 한 부분도
제대로 된 데가 없고 성한 데가 없는 그런 나라가 돼서 경험 없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는 아마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점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요, 이런 나라를 바로 세워갖고 정상 국가를 만드는 데는 오로지 정권 교체 길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거를 아주 공정하고 정당하게 정대하게 치러서 훌륭한 후보를 내는 게 1차 목표이고 우리의 사명이다. 처음부터 공정이고 나중도 공정이다. 당내 경선을 사심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이 비판을 많이 받은 것도 공정 경선에 과연 그 방향으로 이준석 대표가 경선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우려를 했잖아요. 그런데 선관위원장의 이런 이 발언을 보면 상당히 이제는 신뢰하고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오늘 뭐라고 어떤 점을 강조했냐면 1차 회의에서 전권을 부여하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정총련님을 선관위원장으로 모실 때 제가 전권이란 단어를 반복해서 썼는데 그 말은 총리께서 충분히 이 과정을 잘 기억하고 관리하시고 결과까지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당이 뺄 수 있는 최고의 카드임을 어느 누구도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준석 대표의 말하자면 신뢰 표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홍원 위원장 더 많은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선관위 체제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해서 꼭 대선을 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4개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를 보면 지금 이 교체론과 그 다음에 안정론 상당히 편차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물론 조사 기관마다 굉장히 많이 차이나요. 리얼미터 같은 경우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보통 15% 내외로 심판론이 앞서고 있고 최근 들어서 심판론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NBS 4개 여론조사 기관도 보면 심판론도 물론 커지고 있지만 안정론도 같이 커져요. 그래서 이 편차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뭐 4,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4, 5%밖에 안 되는 얘기는 결국 우리 경선에 나선 후보들의 실력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겨야 되고요. 반드시 교체론을 더 실어줘야 되고 실력. 그 다음에 선관위원장의 공정한 경선 관리. 그리고 그 다음에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한 강한 비판.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언했잖아요. 나는 당 개혁을 책임지겠다 한 것처럼 당의 확고한 개혁, 이 4마리의 말하자면 이 바퀴를 돌릴 때 우리가 정권 교체 그리고 우리 후보들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요 굉장히 중요한 이 사필 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조국 동생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조건인데 이 조건이 지난 1심 재판을 누가 했어요? 여러분들 임미리 부장판사 하면 뭐 다 아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아프다 그래서 몇 달간 휴가 갔다 오더니 이 재판부가 대등 재판부로 싹 다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임미리가 1심에서 어떤 문제를 안느냐, 형량이 너무 낮아.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공보, 그러니까 교사 채용 비리할 때 그 교사 채용해달라 이러면서 돈을 받았는데 그 받은 돈을 조국 동생 조건한테 건네준 사람들, 그러니까 조력자들보다도 더 낮은 형벌을 받았어요. 형량을 선고받았어. 이러니까 이게 재판의 공정성이 얼마나 도마 위에 올랐겠어요. 그래서 지금 2심 재판이 굉장히 어떻게 나오는지 우려도 되고 또 기대도 됐는데요. 기대한 대로 말하자면 좀 잘 나왔다. 이 얘기는 1심에서는요 징역 1년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 2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되고요. 유죄 판결도 3가지나 더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3년으로 늘어났어요, 형량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난번 1심에서도 구속이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거든요.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오늘 다시 징역 3년이 받으면서 법정 구속이 됐다. 이런 점은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가 상당하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조권의 경우에는요 2016년도에서 2017년까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했어요. 자기 이 재단이잖아요, 사학. 여기에서 교사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 비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학교 공사를 하는데 이 허위 공사를 근거로 해서 공사 대금 채권을 확보해요.
그래서 2006년도와 2017년도 웅동학원을 상대로 해서 위장 소송을 벌여가지고 학교 법인에게 얼마의 손해를 입혔냐? 무려 115억 5,0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어요. 근데 이 혐의도 1심에서는 제대로 인정을 안 받았어요. 인정을 안 받았어. 무죄. 왜냐면은 조 씨가 직접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배임 수재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래서 굉장히 낮은, 공범들보다도 낮은 그런 형량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게 형량을 그렇게 받았는데 이번 2심에서는 이 앞선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이 조건 동생이 웅동안에서 받은 직위를 이용해서 교직을 매매하는 행위에 가담했다. 그래서 업무방해, 그 다음에 배임수재죄를 모두 유죄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항소심 재판부는요,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사유화해서 조작된 증거로 허위채권을 창출하고 교사직을 사고 팔아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검찰에서는 유죄를 주장했는데 이것도 전부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판결문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요, 지금 1심에서 업무 방해 하나만 가지고 1년을 했는데 이번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그 다음에는 업무상 배임 미수죄, 세 번째로는 범인 도피죄,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비리와 관련해 가지고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범을 필리핀으로 도피시키는 거, 이거는 범인 도피 혐의라는 것이죠. 이런 점들이 추가로 2심 재판부에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총 7개 혐의 중에서요, 이 4가지가 유죄 판결로 2심에서는 나왔다. 이렇게 지금 이제 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요, 이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이 바로 한동훈 검사장이잖아요. 오늘 판결 이후에 어떤 입장을 내냐면 1심에서 무죄였던 서류 조작을 통한 웅동학원 허위채권 부담의 배임 부분,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부분, 또 해외 법인 도피 부분, 이런 부분이 유죄로 바뀌었다. 수사팀이 제시한 반박 불가능한 물증들과 가담 정도가 약한 공범들과의 균형에 맞는 결과로 보인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사필 규정이고 정경심 교수의 2심에서의 법정 구속 4년짜리, 그리고 동생 3년짜리 법정 구속, 그리고 부산대에서 조민의 합격 취소, 이런 걸 모든 것을 볼 때 이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리하게 그리고 탈법 행위를 저질렀는가. 그리고 그동안에요, 이 조국과 관련된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 기소 사실을 유출할 경우에는 유출하지 못하도록 관련 공보 준칙을 개정했고, 이번에 박범계가 또다시 이 공보 준칙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개정문을 또 내놨어요.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이렇게 재판부에서 거의 다 유죄로 지금 판결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정부 여권이 언론에 말하자면 입을 딱 막으려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이번에 특이한 점은 이 검찰에서는요, 허위채권 아까 했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입증을 위해서 이 조건의 필적 감정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적 감정서도 이번 재판에서 상당한 이 유죄 판결을 받는데 많은 참고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론조사, 그 다음에 조국 동생의 법정 구속, 그리고 국민의힘의 선관위의 출범, 이 뉴스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께 여러분들께서 한두 분만 더 권유해 주시면 제가 보다 더 강한 정권을 심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꼭 주변 친구분들, 선후배들에게 꼭 권유 좀 부탁드리고요. SNS를 통해서 제 방송 논평 마음에 드시면 많이 공유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